화재가 발생하면 불꽃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에 따른 가스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 따라서 이러한 가스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각의 가스를 모두 별도의 분석 장치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 모든 가스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방법이 적외선을 이용해 그 진동으로 독성 가스를 감별하는 적외선 분광 분석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많은 연기의 일부분만을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했었는데요. 이제는 넓은 공간에서도 정확하게 독성 가스를 감별할 수 있는 개방형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 개발됐습니다. 앞으로 독성 가스 연구는 다른 학문과 융합해 더욱 발전할 텐데요. 과학 미래를 열다해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조남욱입니다. 불의 발견은 인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부주의한 불의 사용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죠. 따라서 화재 사고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류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로 192명이, 2013년 1월 브라질의 한 나이트클럽에는 화재로 245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화재가 나면 화염보다는 연기가 먼저 확산되는데요. 화재로 인한 독성가스는 시야를 가려 입구를 찾지 못하게 하고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질식시켜 피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재 사고에서 직접적인 불꽃에 의한 피해보다 연기에 의한 피해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기의 강한 독성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이러한 연기의 독성 가스는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이용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화재 사고에서는 불꽃에 의한 피해보다 연기 질식 또는 연기 독성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 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꽃이 발생한 지점에서 먼 곳까지 빠른 속도로 연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기의 독성은 코와 입을 통해 점막과 폐를 자극하게 되죠. 게다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공황 상태에서 더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스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야 할 텐데요. 따라서 화재로부터 어떤 가스가 발생되는지를 먼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러한 가스는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화재로 발생한 가스를 측정할 때는 분석화학을 이용하는데요. 분석화학이란 모든 물질을 연구 대상으로 해 검출하고 확인한 뒤 그 화학 조성을 알아내고 탐구하는 화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화학을 통해 화재에서 주로 발생되는 가스를 알아냈는데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시아나수소, 염화수소, 브로마수소, 불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등 약 9가지의 가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외에도 화재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각각의 가스를 모두 별도의 분석 장치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해 왔는데요. 즉 9가지의 가스 분석을 위해서는 9개의 장비를 붙여놓고 분석하여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실제 독성가스는 화재 발생 시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각각 나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대상가스를 어떻게 채취하느냐, 즉 샘플링 과정이 중요한데요. 샘플링된 가스를 분석 장비로 분석하는 단계와 분석하여 얻어진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단계 모두가 매우 중요하죠. 어느 한 단계가 자칫 잘못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러한 어려움을 위해 새로운 방법이 고안됐는데요. 바로 적외선 분광 분석 장치가 그것입니다. 이 적외선 분광 분석 장치를 이용하면 9개의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과학은 화학, 물리학 등의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재 연구에도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죠.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분광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빛 중에서도 적외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적외선 분광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적외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빛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가시광선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빛인데요. 하지만 빛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빛이 존재하죠. 빛의 에너지가 강한 순서대로 말씀드려보자면 먼저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빛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에너지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의 파동을 이해해야 할 텐데요. 빛은 물결 모양의 파동을 가지면서 퍼져나가는데 마루에서 마루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는 커지죠. 즉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이 감마선이고 가장 넓은 빛이 전파입니다. 감마선은 에너지가 커서 암세포 치료에 쓰이기도 하고 감마선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X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체를 투시할 수 있어서 의료용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럼 적외선은 무엇일까요? 적외선은 따뜻한 빛인데요. 우리가 태양빛을 따뜻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적외선 때문이죠. 모든 물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자 핵이 있고 핵 주위에 전자가 위치하고 있죠.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높은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은 전자를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외선은 전자전이를 일으킬 만큼 에너지가 크지 않고 단지 물질을 진동하게 합니다. 즉 분자의 진동이나 회전을 통해 에너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어떤 분자 화학종이 적외선에 노출되면 여러 진동과 회전이 일어나고 여기서 작은 에너지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이 에너지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차이가 물질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을 분석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왜 물질마다 에너지 차이가 다를까요? 바로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면 물질을 매우 효과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 물질과 마찬가지로 가스상의 물질도 적외선에 의해 진동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불산가스나 염산가스도 적외선에 노출되면 진동합니다. 그런데 가스상의 물질은 고체나 액체보다 상대적으로 덜 경직되어 있어서 즉 더 자유롭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민감한 진동을 분석하면 어떤 가스인지 분석할 수 있고 진동의 세기를 측정하면 가스의 농도까지 분석할 수 있죠. 이를 각각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수백 가지의 다양한 가스의 진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개의 장비로 다양한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측정의 과학에서는 동시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적외선 분광 분석법이 가스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정말 획기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외선 분광 분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적외선 분광 분석은 액체나 고체의 분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액체나 고체 시료가 적외선에 노출되면 분자의 형상에 따라 독특한 적외선 흡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분자 구조를 알아내는 데 사용되었던 거죠. 또한 어떤 물질을 합성한 뒤 합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스 분석에 본격적으로 적외선이 활용된 것은 이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적외선이 가스 분석에 이용되면서 이제 우리는 다양한 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분석 비용도 많이 줄게 됐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장비로 다양한 가스를 분석하다 보니 화학종 간의 간섭이 생겨 이 간섭을 보정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분광 분석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끊임없는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외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스를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화재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넓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연기 형태로 발생됩니다. 하지만 보통 가스 분석은 대규모로 발생되어 많은 연기의 일부분만을 채취하여 분석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량에서 발생되는 가스 중 가령 1000분의 1만을 채취하여 분석한다면 그 가스가 전체에서 발생된 가스를 정확히 대표할 수 있을까요? 만일 채취한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면 우리는 정확히 가스를 분석했다고 할 수 없겠죠. 구미에서 일어났던 불산가스 누출 사고의 경우 당시 독성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농작물은 독성가스가 누출된 후에 증상을 보였는데요. 즉 넓은 공간에서 샘플링한 가스가 제대로 전체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샘플링한 가스로 전체를 해석하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전체 가스를 오차 없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적외선 분광 분석은 분석기 내부에서 적외선을 일으켜 샘플링한 시료를 분석 장비 안으로 흡입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적외선 광원을 내부가 아닌 외부에 설치하고 100m 정도 멀리 세워 검출기로 적외선을 받아 그 빛을 분석하면 어떨까요? 즉, 적외선 광원과 적외선 분석 장치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통째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분석을 위해서 시료가스를 채취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이른바 시료 전처리 단계가 생략되는 것이죠. 이를 개방형 적외선 분광 분석이라 부르는데요. 이 개방형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은 가스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고 다중가스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료 분석 면적이 넓어서 시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죠. 게다가 독성가스가 장비나 사람에 직접 접촉되지 않아 센서도 오염되지 않고 사람이 안전한 장점도 있습니다. 개방형 적외선 분광 분석 방법은 화재에서 발생하는 가스뿐만이 아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의 분석도 가능하게 하는데요. VOC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를 유발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발암성 물질이며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기도 하죠. 국가마다 이 VOC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벤젠, 아세틸렌, 휘발유 등을 비롯하여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용매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의 VOC가 존재합니다. VOC 또한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화재에서 발생한 가스와 분석 원리는 비슷한데요. VOC 분석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분석이란 시간에 따른 농도를 연속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통해 독성가스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알 수 있고 화재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을 초기에 감지해서 경보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경보장치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가스의 직접적 분석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넓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표준가스, 즉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를 넓은 공간에서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독성가스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호복을 입고 실험해야 하죠. 분석하고자 하는 화학종, 즉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에 대해 다양한 농도의 표준가스를 제조하여 적외선의 고유 진동에 따른 고유 흡수를 측정하는데요. 이렇게 측정된 적외선의 흡수 정도는 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캘리브레이션, 즉 검량이라고 하고 이러한 검량 작업에는 화학종의 농도, 온도, 거리에 대한 보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는 넓은 공간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12년 8월 인천의 재개발 지역에서 실제 화재 규모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실제 주택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약 40m 거리에서 측정하여 최대 6,500ppm의 일산화탄소, 1,500ppm의 염화수소 가스를 검출했죠. 또한 자동차 화재 실험을 통해 35m 거리에서 2,000ppm의 염화수소 가스를 검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한 정보는 화재 진화, 피난, 건축물의 피난 설계, 시뮬레이션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분석은 미국에서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일부 시도되기도 했는데요. 화재 독성 가스 또는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대상으로 정량 분석법을 만들어 시도된 예는 국내가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진보적인 분석 방법이 개발돼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사고 이후에도 정확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기존 기술들을 잘 융합한 대표적인 융합 기술의 상징입니다. 공학과 인문학을 접목시켰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많은 기능을 사용 설명서 없이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불과 몇 년 만에 휴대폰은 스마트폰 시장으로 바뀌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죠. 이처럼 각 분야에서 진보적인 분석 툴을 융합하여 화재로부터 발생한 가스를 분석하면 더 진보적인 방법이 개발되고 그동안 분석하지 못했던 넓은 공간에서의 가스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넓은 공간 분석 기술은 앞으로 스마트 경보 장치에 활용될 텐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 등에 설치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즉, 도시가스 등의 폭발성 가스 누출 사고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화재로 인한 가스 발생도 초기에 알아낼 수 있게 되죠. 또한 독성 산업가스의 누출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화생방 테러에도 경보 장치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독성가스에 의한 인체 피해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치료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재에서 발생하는 각 화학종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의학 분야와의 융합이 필수인데요. 이미 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해석하기 위해 병리학, 혈액 분석, DNA 분석 등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성가스에 노출된 설치류에 대한 DNA 분석은 아무도 해보지 않았죠. 따라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의학의 분석 절차를 따라 연구하면 연소 독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생물학적 독성 피해를 저감시킬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화재의 안전한 재료의 개발은 화학 분야의 합성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건축 분야에서 요구하는 화재 안전 기준을 이해하고 건축 재료, 시공, 유기 및 무기화학 등의 이해가 융합되면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의 원천 기술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렇듯 융합을 통한 화재 연구는 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화학, 의학, 생물학 등 전혀 다른 분야와의 응용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도 화재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화재라고 하는 학문 분야는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모여 화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접근할 수 있고 지금도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화재안전 연구의 융합은 화재로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제공하는 우리 안전에 밀접한 연구 분야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분야로 인식되길 소망합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